어렸을 때 영재였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서는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10명 중 1명만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성적 유지에 실패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국은 사교육 시장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조기 교육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더 어릴 때부터 빡센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일찍이 주입식 교육을 받는 게 당연시되기 시작해요. 5살짜리 아이에게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초등학교 입학도 전에 간단한 산수와 기초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조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내 아이만 뒤처진다는 조급함에 너도 나도 이러한 빡센 삶을 아이에게 강제하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조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앞서갑니다. 이러니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왜 중학교만 들어가면 그 우수했던 많은 아이들이 낙오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학습 범위가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초등과정은 사교육 혹은 부모님의 열성을 통한 듣는 공부 방식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는 방대하게 늘어난 교과 범위로 인해 기존의 초등학교의 방식으로는 물질적, 시간적 커버가 어렵다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머리가 있어야 하는데 항상 사교육을 통해 선생님이 요약해 주거나 설명해 준 내용을 받아먹은 아이들은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언어 능력, 다시 말해 문해력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무리를 해서 사교육으로 꾸역꾸역 버텨 고등학교까지 간다고 해도 더 이상은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핀란드는 세계 1위의 교육 강국입니다.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배출한 국가이기도 하죠. 특이한 것은 이 나라는 법으로 영유아 학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세 미만의 아이가 문자, 우리나라로 하면 한글 공부를 선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글자를 깨치면 교육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핀란드에서 말하는 최고의 교육은 놀이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할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의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하는 조기 교육의 목적은 분명하죠. 많이 가르치면 많이 알게 될 것이고 많이 알면 더 잘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영어와 같은 외국어는 어릴 때 할수록 더 낫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부모의 이러한 심리를 꿰뚫고 공포를 조장하는 사교육 마케팅도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있죠.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은 아이의 뇌를 파괴할 수 있다고요. 이러한 연구 보고서는 발에 치일 정도로 많습니다. 한국뇌연구원 초대 원장인 서유연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영유아의 두뇌는 신경회로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매우 연약한 상태라고요. 이 시기 동안 뇌의 과부하를 줄 경우 과잉학습장애 증후군, 우울증, 애착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뇌는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는 발달 시기가 겹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0세부터 6세까지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지능, 사고, 언어 등을 담당하는 뇌는 7살이 되어야 어느 정도 성숙되어 기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7살도 되지 않은 아이를 공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태어나서 뇌는 있으니 느리게라도 학습은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글도 깨우치고 알파벳도 외우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앞서간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뇌에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학습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이루어지다 보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이를 덮어버리게 되고 시기에 맞게 발달되어야 하는 뇌는 불균형하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 영재, 독서 영재 중에 후천적 자폐 증상을 가지게 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이들을 마음껏 놀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이 방법을 쓰시면 아이들의 기초 체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즉 문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독서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인 최승필 작가님의 공부머리 독서법입니다.
독서라고 하면 그냥 책을 많이 읽는 것부터 생각이 나겠죠.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조용히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 부모님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이런 독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배가 불러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아이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책은 단순히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독서가 아이의 학습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을 뽑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억지로 먹이지 마라입니다. 초반에 언급했지만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아이를 일찍 학습에 노출시키려는 부모님들은 조기 교육의 병폐를 반드시 인지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밥을 잘 먹지 않는 망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뛰어놀게 하면 됩니다. 다른 망아지들이 많이 있는 곳에 풀어주고 같이 놀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적당한 운동을 해야 배가 고파서 밥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마구간에서 하루 종일 그냥 쳐누워 있으면 배가 고프지 않겠죠.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망아지가 어떻게든 잘 먹어서 성장하면 좋을 텐데 건초도 깨작깨작 거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러다가 크다 마는 건 아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건초도 억지로 먹이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망아지가 꾸역꾸역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걸로는 부족해 보이죠. 옆집 마구간을 보니까 망아지 털이 윤기가 나고 튼실해 보이는 겁니다. 더 걱정이 앞서게 되죠. 그래서 수액 주사도 마치고 건초도 매일 먹여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제대로 클까요? 혹시 우리 아이들도 이런 식으로 지식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하는 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읽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노심초사하다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쯤 전집을 사주는 겁니다. 사회, 과학, 전반적인 지식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전집 말입니다. 혹은 위인 전집도 있겠네요. 책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아이에게 우리 욕심이 앞서 마치 망아지에게 수액 맞추듯 강요하고 머리에 집어넣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학습 방식이 성장하는 아이들의 뇌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는 초반에 언급해 드렸습니다. 독서의 가장 첫걸음은 즐거움과 재미입니다. 영유아의 경우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때는 읽기 도서라기보다는 듣는 독서가 되겠죠. 아이는 듣는 독서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훈련을 통해 6세 전후 집중적으로 발달되는 되뇌 변형계의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바로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 거죠. 중요한 점은 아이가 원할 때 읽어주는 겁니다. 원하지 않을 때 억지로 하게 되면 아이는 독서를 즐거움이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즐거움과 놀이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는 본격적인 독서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부모로서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책을 고르게 해주세요. 무턱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을 골라주거나 아예 전집을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이로 하여금 독서를 공부나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건 근처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같이 서점에 놀러 가는 것이죠. 아이가 선택한 책을 원하는 시간에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1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저자는 독서 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입니다. 학부모로부터 독서 관리를 부탁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지도받기를 원하는 아이의 방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책으로 가득 찬 방이었는데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독서 관리 하나는 철저하게 했다고 해요. 평소에도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인데 6학년이 되어서 국어 성적이 안 나온다고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아이는 책이라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단지 부모님을 위해 해야 하는 또 하나의 학교 숙제였던 겁니다. 책을 펼쳐놓고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읽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의 독서 지도 실패 사례는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이가 고학년이 될수록 독서량이 급감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독서의 의미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이가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닌 또 하나의 학교 과제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아이도 책을 읽는 것을 지식의 축적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욕심과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독서 지도의 시작은 독서를 즐거운 놀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책을 읽게 해주세요. 강요가 아닌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흔히 소설과 같은 이야기책은 공부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소설이 지식을 다루는 책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국어는 지식을 가르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과목이에요.
이야기책을 읽는 동안 생기는 생각과 감정들은 아이의 추론 능력과 공감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발달시킵니다. 다시 말해 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국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독서라는 즐거운 과정을 통해서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를 통해 튼튼한 머리 근육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공부머리 독서법 책에는 다양한 신뢰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막연히 독서가 좋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이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학부모의 위치에서 독서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도 바로 이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부족한 저의 능력으로 이 책의 방대한 지식들을 한 편의 영상으로 전달하기에는 힘이 부치네요. 정말 강추합니다. 꼭 책을 통해 독서의 비밀을 경험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끝.